정치권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민주당 상황 중에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민주당 상황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 마무리하고 갈까요? 대구 상황 좀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대구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김부겸 전 총리가 좀 많이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보도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하고 주호영 의원이 단일화 논의 중이다. 단일화 합의 중이다라고 나왔습니다. 합의 중이다라고 나오고 어제 저녁 때 결과는 그 가처분 항고가 기각이 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법원의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려워졌고 이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이 조금 애매한데요. 우리가 합의는 없다. 하지만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정치부 기자들 입장에서는 합의하고 논의하고 뭐 크게 다른 말은 아니니까 그쪽에서도 좀 단일화 논의가 좀 있어 보입니다. 대구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진숙 후보와 이제 주호영 의원 사이에 저는 뭐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산을 또 넘어야 되는 게 결국 국민의힘 후보랑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후보도 당내에서 선출된 후보가 될 텐데 이 단일화 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뭐 주호영, 이진숙, 국민의힘 이게 나눠져 있어도 3자 단일화도 어렵지만 순차적 연쇄적 단일화는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대구 선거는 김부겸 후보가 상당히 빨리 결정이 됐고 지금 나름대로 페이스가 좀 올라오는 추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아까 부산 북구와 좀 연장지어서 말씀드리자면 단일화 여부는 김부겸 후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이길 수 있는 구조와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조금 더 선거 분위기에 기세를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숙 후보나 이제 주호영 후보를 보면은 진짜 이제 이게 이 대구시장 후보 판이 특히 보수 쪽에 굉장히 좀 희한한 게 이게 당에 있는 경선 후보자들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고 그분들의 어떤 그 미디어 출연이 더 화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호영, 이진숙 그 후보의 이 공중전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 그렇죠. 언론에서도 더 부각을 받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은 부산 북갑의 상황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지금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하정우성만 이렇게 지금 부각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신인기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엄청난 단일화의 산이 일단은 이 대구시장 후보들 사이에서 이 보수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 어떤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죠. 하지만 저는 사실 아까 부산 북갑의 지역구 상황과 동일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뭐 이번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특히 보수 후보 쪽이 어려운 이 선거 판세를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어떤 일도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당 차원의 뭐 연대라든지 당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면 후보 개인들끼리 또 맡겨버릴 수 있는 사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려워지는 건 오히려 반대로 보수 결집의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결국 민주당 후보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냥 어렵다고는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그 단일화 이슈나 지방선거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거나 앞으로 있을 6.3 지방선거까지는 계속 좀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진도가 더 빨리 나갑니다. 벌써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셔가지고 벌써 넘어가셔가지고 하남갑 뭐 같이 방송도 하시죠. 하남 김용남, 김용남 하남 뭐 이런 이야기 벌써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뭐 자연스럽게 질문도 나왔으니 하남갑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제 김용남 전 의원 하남갑 공천 뭐 단독 기사 떠가지고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하남갑 둘러싸고 불과 그보다 하루 전 이틀 전에는 이광재 전 지사 이야기로 또 시끄러웠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한 지역구 가지고 동시에 두 사람이 똑같이 언급이 된다?
그리고 지도부에서는 딱히 이렇게 부인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누가 어디 가냐라는 그런 이슈로 너무 오랜 시간 지금 끌어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전략 공관위가 뭐 고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끈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는 한정돼 있고 나갈 사람은 넘치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무슨 블럭 옮기듯이 누가 어디로 가면 또 어디로 옮겨지고 이런 논쟁만 너무 오래 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지역 주민한테는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예의가 아닌 상황입니다. 또 이게 국민 전체로도 피로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저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지금 이슈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코스피가 6,500을 넘었잖아요. 지금 상황도 아마 그럴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대통령께서 만들어낸 성과가 너무 많고 지금도 해외에 나가 계시니까 베트남, 지금 인도와 이런 순방 성과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 정치 선거판에서는 다 실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용남 의원의 이런 하마평이 저는 그래도 반가운 것이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요? 지금의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의 민주당은 어떤 실용의 이미지라든지 중도 보수의 이미지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공천으로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광역단체장들도 다 우리가 거론됐던 분들, 뭐 일부 의원들, 뭐 김상욱 의원이나 뭐 신용환 후보를 제외하면 그렇게 뭐 중도 보수 내지는 뭐 실용 이런 흐름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는 전 김용남 의원이 이렇게 하마평으로 거론되고 또 만약에 실제 공천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전 그런 부분은 민주당의 이런 약점들을 좀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건 보완의 효과고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의 지도부가 이슈를 끌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이슈라고 하면 딴 게 아니라 대통령의 성과를 이슈로 만드는 노력을 전 지금부터라도 해야 이게 뭐 경기도 선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대구나 부산, PK 쪽에는 정말 보수의 표를 갖고 와야 되는 아주 어려운 선거잖아요. 그럼 더더욱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노력이 과연 뭐 전략공천 끝나고서 좀 우리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사실은 이제 언론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저도 언론인입니다만 언론이 또 반성을 해야 하는 지점인 것도 같습니다. 뷰리핑도 좀 반성을 하고 제가 조금 이따는 또 이 이재명 대통령 성과라든가 정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또 두 분을 모셔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김용남 전 의원의 공천 타진은 이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출마 타진을 한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김용남 전 의원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는 이재명 후보를 보고 이재명 대선 후보를 보고 넘어온 것이고 저는 아직까지도 김용남 전 의원이 광주 현장에 가서 이재명 지지 연설을 했던 게 눈에 선하고 기억에 납니다. 저도 뭐 제 개인적으로 뭐 멀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데 그동안 사실은 어떤 인물 하마평만 이 정부에서 인물 하마평만 오르면 항상 김용남 전 의원한테 이번에 전화 안 왔냐 이제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이제 방송 소재가 돼버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굉장히 쿨하게 응대했어요. 그렇죠. 기분이 나쁠 만도 한데요. 근데 왜 그러냐면 김용남 전 의원이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정치하시면서 사실은 뭐 선거 관련된 뭐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상처도 적지 않은 분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이 큰 분이었는데 좀 민주당으로 넘어와가지고 나는 이제 어쨌든 굴러온 돌이니까 내가 기회를 갖는 것은 좀 후순위일 거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쿨하게 받아칠 수 있었다는 거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어떤 보수 인사 보수 정당 출신의 인사가 민주당 선거에서 거론된다는 거는 뭐 확장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저는 이광재 지사 이름이 언급되거나 김용남 전 의원의 이름이 언급된 거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어떤 시그널이냐면 최근에 논란이 됐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공천. 그 질문을 지금 나가려고 했습니다. 역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공천 여부. 왜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냐라는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이렇게 인재풀이 많아. 우리 인재풀이 많고 전략공관위에서 이런 인물들에 대한 공천 타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능성을 타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던 것뿐이야. 내지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염두에 두고 있어. 그 정청래 대표가 이미 송영길 전 대표 이름을 언급했던 시기부터 염두를 하고 있다라는 그 대목에 대한 어떤 논리 강화를 위해서 이 이광재, 김용남의 이름이 언급됐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공천이
있었다라는 사실상 그렇죠. 어제 그제 계속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이기는 사무총장의 언급도 있었고 지난주에는 김영진 의원의 언급도 있었고 인재영입 부위원장의 언급도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인재풀들이 많아서 사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김용전 부원장이 갈 자리는 사실 잘 안 보이네요. 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또 이런 인물을 지금 영입 시도를 했다. 출마 타진을 했다라는 그 시그널을 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김용전 부원장이나 이런 분이 받아들이기엔 굉장히 좀 서운한 일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선순위가 아니라 지금 후순위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전략도 있었다고 좀 봐요. 그렇네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특히 그러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구도들, 후보들을 둘러싼 구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돼야겠죠. 오늘 전략공천 지역이 발표가 되니까 오늘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는 친명 친청 구도로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안호영 의원 관련돼서, 그러니까 전북지사 공천 관련돼서 있는 강북구 최고위원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뭐 이현주 의원에 대한 어떤 행보 같은 경우에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선에 대한 불만이 당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 이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 예민하시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잠깐만요. 질문입니다. 질문으로 얘기했습니다. 직접적인 비판은 아니고요. 근데 이런 갈등이 촉발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명청 갈등에 대한 얘기를 꺼내신 거니까 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처럼 예를 들면 하정우 수석 영입에 대한 당 차원의 후보 영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신 분은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인재 영입에 대해서 노력 하나 하지 않고 대통령의 참모를 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전략공관위는 뭐하고 인재 영입위는 뭐하고 이런 비판들이 진짜 쇄도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용남 전 의원이나 이광재 전 지사의 이름이 언급되는 건 아닌데 우리 노력 안 한 거 아닌데 우리 놀고 있었던 거 아닌데 잘못 보고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명천 갈등이라는 부분이 튀어나오기 전에 이런 인물들을 다양하게 꺼내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민희 의원의 SNS는 공천 불복을 빌미로 당대표 공격하는 건 뭔가 뭐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전략공천이 결정이 되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얘기하기 전에 뭐 신규 변호사 얘기 더 잘하실 거지만 저는 요즘에 이제 그 남양주 시장 후보 그 얘기 또 길어지죠. 그 논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남양주 안에 있는 예를 들면 구청장 단위의 선거 그리고 시장 단위의 선거를 가지고 어떤 국회의원이 누구를 지원을 하느냐, 전직 어떤 의원이 누구를 지원하냐 이 문제잖아요. 전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민주당 이제 정권 교체한 지 지금 1년째 돼가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가한가? 한가한가요? 이건 좀 매우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말씀이시죠. 이게 사실은 제3자 관점에서 저 같은 무당층이 보기에는 되게 한가해 보여요. 선거 앞두고 결국 자기 이익,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내 인사들끼리 너무 이렇게 특히 이제 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갈등, 뭐 김용민, 최민희, 최재성 이런 거 있잖아요. 한가해 보여요. 그게 좀 한심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되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부산에 있는 유권자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각의 이런 일을 가지고 부산에 있는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민주당에 손을 갈까 하다가도 나 아직 민주당 아니야. 내가 민주당을 찍으려고 하다가도 나 민주당의 저런 모습 보면은 거부감이 들어서 못 찍겠어. 하정우에게 손이 가든 전재수에게 손이 가려고 하다가도 나 저런 거 보면 민주당한테 표가 안 가. 이런 접전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전체 판세 중에 한 지역이 그 지역의 이슈만 골몰하는 게 아니라 중앙의 이슈 중에 내가 딱 보기 싫은 이슈가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난 민주당 못 찍겠는데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투표소에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좀
이런 일은 사실 화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논란이 돼서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최민희 의원은 지금 상임위원장도 맡고 맞습니다. 있고 예. 굉장히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의 언행과 발언 같은 것들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네. 좀 고민을 하면서 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예. 들면 지금도 뭐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단식을 12일까지 하면서 실려간 의원에 대해서 음. 당의 대표가 아니 뭐 그 요구사항을 못 들어줄 수 있더라도 네. 인간된 도리로 찾아오는 거는 전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비판한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당대표를 공격한다는 워딩을 써요. 그게 예. 어떻게 공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민희 의원은 지난번에 그 KTV 사건 때도 뭐 정청래 대표 악수 패싱 사건 때 네. 총대 메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이런 호위무사, 이런 경호실장 역할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민희 의원도 스스로를 좀 돌아볼 때가 된 것 같고 예. 지금 박영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영남에서 선거 뛰시는 분들은 지금 발에 불이 나게 뛰고 있고 정말 간절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아까 본 주제로 돌아가면 정청래 대표가 권한을 많이 행사하는 거죠. 전략공관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상 당대표의 뜻이 많이 반영된 그런 공천을 할 텐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따른 권한 행사가 컸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저는 온전히 다 정청래 대표가 져야 되는 일이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근 열흘 사이에 이분 이름 안 하고 지금 30분 진행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분 이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누구죠? 유명하신 분. 장동혁입니다. 네.